잠을 줄이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름 정도를 매일 1시간씩 잠을 깎아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주 한 병을 원샷한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을 가서 무언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그게 머리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내과 의사 정의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어디에 나가면 항상 1번 질문으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가속노화와 저속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재미있는 문장 하나를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다. 로마의 대문호이자 집정관을 지냈던 키케로가 쓴 글입니다. 좀 황당한 문구죠. 그리고 꼰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한 60년 정도 동안 노화과학 그리고 노화와 관련된 장수의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키케로의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재를 하고 치료를 하고 또는 신약 개발을 하고 이런 것에 여러 가지 노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많은데요. 그 개념들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키케로의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이 보통은 30세에서 70세 정도까지는 20대의 무료 구독 기간이 끝났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원래 사람이 15세부터 30세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생식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30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기초대사량이 줄고 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발생하는 대사과잉이라 그러죠. 에너지가 차곡차곡 몸에 쌓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화가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고장들이 축적이 됩니다. 세포, 조직, 기관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것부터 거시적인 것까지 고장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넘으면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콩팥병, 치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어느 정도 이상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노쇠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노쇠한 몸을 가지게 되면 먹는 양이 줄고 몸은 쉽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근육이 축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30세부터 70세까지의 대사 과잉을 줄이는 것을 흔히는 이제 절식에서 시작하는 그런 노화 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 지연과 관련된 지금까지 연구된 굉장히 다양한 기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성체가 되었을 때 성인기의 대사 과잉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젊었을 때부터 노화 궤적을 건강하게 만들게 되면 내가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시놀리틱 또는 리주비네이션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화세포를 터뜨리거나 또는 생물학적인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거나 결국에는 노화가 이미 진행되어서 노쇠가 나타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신약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의학, 죄리아틱스는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리아틱스라는 거는 이미 노쇠가 진행되고 만성질환을 여러 개 가지게 된 그러니까 노인의 몸이 되었을 때 이때는 충분히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고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몸의 근육이 쉽게 축나고 밖에 안 나가고 또 우울감이 심해지고 그러면 식욕은 더 떨어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인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건데요. 이런 노인병 증후군이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치매가 오고 또 신체 노쇠가 오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지고 침상 밖으로 못 나오다 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시거나 침상에서 오랜 기간 보내시는 것을 예방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자립해서 혼자서 드시고 혼자서 움직이고 혼자서 주무시고 소대변 보시고 씻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람 중심으로 그분의 내재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흥미로운 게 노화과학적, 즉 제로사이언스적인 중재와 죄리아틱스, 그러니까 노인병, 노인의학적인 중재는 방향이 달라요. 제로사이언스적인 중재는 밥을 적게 먹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경박단소한 삶을 만드는 거죠. 제로사이언스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노인의 몸이 되는 시점이 뒤로 미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젊은 성인과 비슷한 몸을 가진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죄리아틱스, 노인의학적인 접근은 오히려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주고 근력 운동을 시켜드리고
또 불필요한 약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들을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취약성이 있고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에서는 오히려 식사를 더 못하게 만들거나 체중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런 약들이 쌓이다 보면은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소대변을 잘 못 가리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 중심의 치료는 조금씩 중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돌봄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적인 접근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사이언스와 제리아트릭스는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르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맞는 게 저기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화 속도가 빠르면, 즉 젊었을 때 내 몸을 함부로 쓰게 되면 더 일찍 노인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모든 게 다 내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한 30% 정도는 나의 유전자 또는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70% 정도는 이 생활 습관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와 저속노화는 그럼 무슨 의미냐? 가속노화라는 건 쉽게 말하면 1년에 2년씩 나이가 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2년 나이 들고, 어떤 사람은 1년에 0.5년 나이 들고요. 하루에 이틀 나이 드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0.5일 나이 드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했느냐, 내가 어저께 얼마나 잘 잤느냐, 이런 미세한 생활 습관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 시점의 나의 노화 시계의 소프트웨어가 가는 속도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1000명 정도의 젊은 성인을 모아서 20년 동안 노화 속도를 관찰을 해보았더니 최대 2.5배속 정도의 가속 노화가 관찰이 되고, 최저 0.5배속까지의 저속 노화가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26세부터 45세까지 관찰을 했는데, 45세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나이 같은 것은 아니죠. 중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영역들, 여러 가지 영역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기능, 모터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서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또 근력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IQ도 더 떨어집니다.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얼굴 나이도 동년배에 비해서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젊어서의 20년 동안의 내 노화 속도가 중년기의 전반적인 고장 또는 아직까지는 질병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미세하게 관찰되는 기능적인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시시각각 나의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노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젊었을 때의 노화 속도는 특히 더 장기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나의 노화 속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노화 속도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 일단 시간이란 변수는 거의 상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보유하고 있느냐, 임대해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내가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느냐도 영향을 줍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얼만큼 신체 활동을 하느냐,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느냐, 또 사람과의 관계, 사회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고장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장이 일정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이 만성질환을 가지게 되고, 그 만성질환이 쌓이게 되고 또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면 노쇠, 즉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젊었을 때의 노화 속도의 차이를 60대 중반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의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개수로 노화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노쇠 지수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사람을 자동차로 간주를 하고 자동차에서 부속 고장난 거를 카운트하듯이 사람에서 혈압이 있다 없다, 당뇨가 있다 없다, 고지혈증이 있다 없다, 비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50개, 많게는 100개 정도까지 고장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의학적인 변수를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고장난 것의 비율을 셉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이 66세가 된 한국인 100만 명에서 노쇠 정도를 가지고 줄을 쭉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고장이 많은 분들은 이후 10년이 경과된 76세가 되었을 때 사망 가능성이 동년배에 비해서 4.5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가 걸릴 가능성도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76세가 되었을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동년배의 고장이 적은 분들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가속노화가 중년기에는 측정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약간의 기능적 변화를 만들지만 60대 중반이 되면 나의 질병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 70대 중반이 되면 노인성 질병의 대표격인 치매에 내가 걸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간병인을 쓰고 집 밖에 스스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는 돌봄 요구가 생기는 상황을 경험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가속노화를 피하고 또 저속노화를 만들 수 있는 삶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이런 저속노화 생활 습관에 더해서 나의 내부적 기능이죠. 내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의 노화 궤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정도의 시간, 그 시간 중에 특히 마지막 30년을 젊었을 때보다 더 즐겁고 또 충만하게 영위하실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노력 없이 약만으로 어떻게 저속노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질문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쉽게도 사람에서는 아직까지 한 가지 약을 써서 노화 속도를 현저하게 느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5가지 생활 습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기, 스트레스 관리죠. 잘 쉬고 잘 자기, 그리고 술, 담배 줄이기입니다. 이 정도만 잘 하셔도 40세 남성 기준으로는 대략 20년 이상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고요. 전체적인 생애 주기 관점에서 본다면 한 30% 정도까지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노화 속도를 그만큼 느리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 습관 요소들만 조금만 노력을 하셔도 노화 속도를 현저하게 느리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절식, 그러니까 열량 섭취를 한 20에서 25%를 낮추는 거죠. 절식을 하게 되면 노화 속도가 거의 한 75%까지 느려진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했던 연구인데 중년 남성입니다. 약간 비만한 분들이고요. 이분들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히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 4가지를 중심으로 2달간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노화시계, 피 뽑아서 잴 수 있는 생물학적인 노화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이 노화시계가 3년 이상 젊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활습관은 지금 그리고 미래의 노화 궤적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미 내가 노화된 정도도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증거죠. 실제로 다른 연구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약 0.66년 정도 내 노화 나이가 뒤로 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내 노화 나이가 2년 정도 뒤로 가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연구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한 식사가 거의 한 25% 정도의 노화 속도 감속을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충분한 신체 활동은 거의 이거는 무한단물 수준이죠. 2년 동안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 노화가 2년 감속이 됐으니까 거의 2년을 공짜로 나이가 든 겁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6년에 나왔던 캐나다의 대규모 관찰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식사 이 4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20세 기준으로 사람들을 갈라보면 생활 습관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18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관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약이 개발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미국 NIH에서 지원하고 있는 ITP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3군데의 쥐 실험실에다가 지금까지 사람 또는 동물에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질들을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준 다음에 이 3군데 실험실에서 수행한 연구를 다 합쳐서 실제로 쥐에서 유의미하게 수명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결국에 이런 물질들은 다 대사과잉을 줄여주는, 대사과잉이 있을 때 그 대사과잉을 경박단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데이비 싱클레어가 노화의 종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메포민입니다. 메포민은 싱클레어 책을 보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의로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닐 바질라이라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이 메포민을 이용해서 사람의 노화 연관 질환을 예방하는 테임이라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ITP 연구에서는
메포민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작은 동물에서 큰 동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서까지 효과를 보여야 우리가 효과가 진짜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쥐에서도 효과가 이미 없다고 나왔다라고 하면 사람에서 수명을 늘리는 효과는 사실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가속노화에 굉장히, 특히 현대인의 가속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쥐를 사육하면서 먹는 걸 가지고 가속노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정크푸드를 먹이는 겁니다. 지방질이 일단 많고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정크푸드와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정크푸드 다이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이팻 다이어트라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쥐가 굉장히 일찍 만성질환이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비만해지고, 그래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사 실험들을 굉장히 일찍 할 수가 있고, 이런 실험들도 할 수가 있죠. 특정 유전자를 바꿔치기 했더니 이 가속노화가 된 쥐가 건강해졌다, 뭐 이런 실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무엇이냐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쥐를 가속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방법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계시는 굉장히 다양한 젊은 분들이 직접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정크푸드를 먹고 또 노화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악순환에 흠뻑 빠져 있는 상태고요. 가속노화라는 것이 이게 결국에 사회 문제가 되고, 우리는 실험실에서 쥐에다가 억지로 실험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는 데이터가 더 잘 나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조군이 없는 거대한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저희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 드시던 식사와 저희 세대가 먹고 있는 식사가 너무 다르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희 나이일 때의 신체 활동량과 저희 세대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속노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건데요. 갈수록 건강 상태가 앞으로는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가속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또는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요인들을 설명드렸고, 제가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악플이 달립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몰라서 못하냐, 너나 해라, 나는 즐겁게 살다 죽겠다, 술은 내 낙이다 등등, 들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있는 생활 습관들이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가 있고, 그 하나하나가 안타깝게도 악순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미줄 같은 연결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우리나라 사회는 전 세계에서 잠을 가장 아끼는 사회 중에 하나죠. 실제로 한국 사회의 수면 시간은 OECD 최저 수준이고요. 잠을 줄인다라고 하면, 그 잠을 줄이는 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수명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잠을 줄이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항상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하룻밤 새거나 아니면 한 보름 정도 매일 1시간씩 잠을 깎아낸다고 하면 항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뇌 측면에서는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자제력을 떨어뜨리죠. 또 해마도 위축이 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집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충동이 심해지고 화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당연히 이런 변화들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몰입 능력을 떨어뜨리고 안 해도 될 어떤 야근을 해야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고등학생이 잠을 아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용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름 정도를 매일 1시간씩 잠을 깎아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주 한 병을 원샷한 정도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학교 공부를 한다거나 학원을 가서 무언가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그게 머리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가 쓴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람은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스템을 만들거나 습관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뇌의 변화는 쾌락을 추구하는 나를 만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실수가 많은 나를 만듭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나는 당연히 더 자극적인 음식, 작년에는 마라탕으로가 붐이었고요. 요즘에는 굉장히 매운 음식들 또 많이 먹죠. 이 자극적인 것에는 술도 있고요, 담배도 있습니다. 슈폰 비디오도 있고 SNS를 무한히 공연히 스크롤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이 결국에는 건강하지 않은 나의 라이프스타일 초이스를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면 잠을 안 자면 결국에 뇌가 나빠지고, 뇌가 망가지면 가속노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던 건데요. 최근에 한 3개월 동안 이제 병동 당직을 자주 서게 되면서 잠을 많이 줄여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에 컵라면 같은 것을 자주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 1, 2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사람인데, 전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외래를 보고 또 그러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밤을 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정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당직실에 있는 컵라면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 까서 하나 먹었죠.
한번 먹으면 또 그 다음 당직할 때 또 먹습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먹으면 당연히 몸이 붓고 코를 많이 골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날 얼굴은 띵띵 붓고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레벨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 나의 수면은 뇌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받은 뇌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초이스에 영향을 주게 돼서 가속노화의 사이클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저장하고 사용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밥 한 공기를 먹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은 상태에서는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근육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는 내가 먹은 밥은 안타깝게도 복부지방이나 지방간 또는 근육 내부에 있는 이소지방, 근내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소지방들의 축적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는 ET 체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체형이 되게 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노화 시계를 가속시킨다는 겁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더 해로운 지방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존재하는 노화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럼 콩팥에서 물과 소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부종이 생긴다는 의미고요. 이 모든 변화는 고혈압을 만들고, 또 인슐린 저항성은 제2형 당뇨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의 대사에 영향을 주기도 해서 고지혈증도 함께 만들게 됩니다. 대사증후군을 만드는 것인데요. 대사증후군과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불행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 치매를 만드는 뇌독 단백질의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대사과잉 상태에서는 뇌가 산화적 손상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뇌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되는데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건강하게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수면 구조가 아주 건강하고 정상적일 때, 특히 수면 후반부에 렘 수면이라는 기작이 활성화될 때, 꿈꾸는 수면이죠.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제거가 되는데, 이 기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결국에 인지 기능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들이 결국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면, 대사질환, 노화시계 이런 것들을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거미줄처럼 연관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속노화에 빠지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한두 가지의 생활 습관 때문에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면 한두 가지 생활 습관을 새해가 되었을 때 내가 바꿔야지, 러닝을 해야지, 또는 렌틸콩을 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도메인 또는 노화 속도와 관련이 있는 한 가지 요소만 확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악순환을 만들어서 나의 노화 시계를 빠르게 가게 만들고, 나의 뇌 기능을 나쁘게 만들어서 결국엔 생활 습관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한국 사회는 정말 굉장히 가속노화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압력솥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노화의 속도와 관련된 인자로 운동, 식사, 중독, 스트레스, 수면, 삶에 대한 사고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악입니다. 첫째, 운동. 유산소 운동 실천율은 지난 15년 동안 추세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깐 굉장히 빨리 나빠졌다가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잠깐 좋아지긴 했는데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젊은 분들의 운동 실천율이 감소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동 실천율은 최근 굉장히 좋은 의학 저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최악 수준입니다. 식사는 더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맵고 달고 짠 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매운맛도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 매운맛을 덮기 위해서 단맛을 더하고 짠맛을 더합니다. 그래서 너무 달고 짜지면 또 거기다가 매운맛을 더하고 기름맛도 추가하죠. 거의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음식들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집밥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공식품들이 되었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미 서양에서는 마약만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중독입니다. 언젠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디지털 미디어나 마약, 즉 인위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도파민을 얻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켜주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제가 여러 가지 뇌과학적 증거들을 말씀드릴 계획인데요. 도파민은 결국에는 반대급부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24시간 내내 도파민으로 가득 채우는,
분초 사회를 만들면서 도파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화병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병은 스트레스를 낳고, 스트레스는 뇌 구조를 바꿔서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더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높이죠. 스트레스 단독으로 놓고 봐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 최고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고, 또 자살률도 거의 최고 수준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수면을 놓고 보아도 OECD 최악의 수면 시간이고요. 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주관적인 건강 상태와 객관적인 건강 지표의 괴리가 OECD에서 가장 높고, 또 안 좋은 나라가 첫 번째는 한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속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팔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서 모든 것들을 더 빨리 그리고 삶에 가득 채워넣다 보니까 결국에 나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가속노화 사회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독 사회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교수님인 강수돌 선생님은 중독의 시대에서 저하고 거의 비슷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즐길 것들, 더 맛있는 것들, 더 소비할 것들, 더 구입할 것들로 가득 채우고 또 일로 삶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없고 자기 돌봄은 사라져버리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심한 저출산, 굉장히 높은 자살률, 사회 자체를 파멸시키는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19년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지금은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양념치킨이 3년 동안 더 달고 짜졌는데요. 3년 동안 당류가 39% 늘고 나트륨도 28%가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식사를 해보시면 불닭볶음면이 나오면 그 다음은 핵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디저트 매장을 가보셔도 느끼실 수가 있고, 정말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후킹할까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자극적인 프랜차이즈와 제품들은 살아남고, 굉장히 쨍한 맛을 내지 못하는 음식들은 매대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가속노화와 저속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가속노화의 악순환에 빠지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속노화를 만드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느리게 나이 들고 또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